네,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그동안에 이제 아셨을 테고 토론해 주실 분들 잠깐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강정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캠퍼스 교육원의 김윤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국립수목원 원장 신준환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대한민국 글로벌 미술대선 대상 수상자이신 화가 엄옥경님 나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이도원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교수님이시자 문학과 환경학회 부회장 맡고 계시는 임두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장시기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또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실 분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은 6시까지라고 하는데 시간을 저희가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지금 가나다 순으로 앉아 계신데요. 그럼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하실 거라든지 또 질의하실 거라든지 이런 걸 먼저 쫙 해주시고 그때그때 이렇게 발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분은 그때그때 답변을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원 교수님 가나다 순서인 까닭에 김시덕 발표자님 발표에 대해서 논평도 해주시고 질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 코멘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논문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민속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민속학 이 분야 저 분야 다 건드리기도 하지만 서울 민속이랄까 도시 민속 이런 부분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시덕 선생님께서 부탁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발표하신 김시덕 선생님의 논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울민속 연구랄까 아니면 도시민속 연구의 어떤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천에 주목하신 부분은 향후 우리 민속학계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민속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해서 제 눈에는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서울학 연구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또 남산에 대한 연구 아니면 남산의 어떤 순환사에 대한 연구 그리고 남산을 좀 더 생태와 연관해서 아니면 서울을 생태와 연관시켜서 연구할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서울 생태문화 포럼의 취지 내지는 서울 생태문화 포럼의 발전 내지는 뭐 체계적인 어떤 진행 뭐 이런 부분에도 이러한 어떤 민속적인 연구가 기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안 정도를 발표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기반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토론을 하러 나왔으니까 약간 아쉬운 얘기는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뭐 아쉽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땐 뭐 그래도 더 주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 결론에서 다 언급을 하셨는데요. 꼭 뭐 민속학 하는 사람들은 사람한테 관심을 두고 사람들의 생활 문화에 이렇게 사람과 생활 문화에 관심을 두는데 이 근대 시기 이후에 사람들 남촌 아니면 그 땅에 있었던 상업 문화, 상업 민속에 주목하신 건 좋은데 그 외에 여타 어떤 주변 마을이랄까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를 모아서 그 부분에도 약간의
언급을 해주셨다면 더 이 논문이 재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시덕 이렇게 이 발표해 주신 분이 또 답변하실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논평해 주시는 분들 말씀 다 듣고 이렇게 함께 모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용길 원장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유기쁨 박사님의 이 이제 종교적 상징의 이식과 공간화 과정,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쓴 그 발제문에 대한 논평을 맡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 강원도 인제 그 설악산 자락에 있는 만해마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설악산에 간 지는 이제 한 6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남산을 이번에 이 토론 참여를 계기로 해서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서울의 청파동에서 태어났는데 남산을 서쪽에서 바라보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저쪽 동숭동, 그 지금 대학로에 있는 동숭동 쪽에 살아서 그 약간 동북 쪽에서 이제 남산을 바라보는 그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생활을 남산 자락에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70년대 후반에 대학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또 일터로서, 그러니까 한 35년 이상을 제가 매일 아침 남산을 향해서 그 공부를 하러 일을 하러 가고, 또 저녁 때는 남산을 떠나오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은 서쪽 동쪽에서 남산을 바라보고, 또 한 20대부터 지금 이제 만해마을 가기 전까지 한 6개월 전까지는 동국대학교를 그 일터로서 배움터로서 이렇게 살았던, 굉장히 오늘 남산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토론자로 나올 만한 자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우리 유 교수님 발제문의 내용은 저에게 이제 그 이 어떤 학습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글이었고요. 동시에 이제 그 남산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 사색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강원도에서 밤에 할 일이 없어서 토론에 대한 약간의 논평문을 준비해 왔는데 이걸 좀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제문 중에 이제 그 제2장 조선시대 남산의 위상은 조선에도 한양의 이제 풍수적 해석과 정치 철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남산에 부여된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을 역사 기록과 학술 연구 성과를 그 전거로 인용하면서 참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남산의 위상에 대해서 그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그 도시 조성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산이었다. 그 다음에 신성하고 성스러운 상징적 의미를 그 조선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담지하고 있다. 일상의 단조로움을 넘어서는 깊이의 차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산이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그 남산의 위상에 대한 우리 유 박사님의 이제 그 고찰은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에 이제 이게 조선시대 남산의 위상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럼 조선시대 이전에 남산은 어땠을까? 이 역사적 고찰이 좀 전제가 됐으면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이 목멱산이라고, 남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목멱산에 대한 그 지명의 어떤 그 근거를, 목멱 신사가 있는 산을 목멱산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목멱 신사가 있어서 목멱산이다, 이거는 조금 한번 좀 더 어원적으로 좀 다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남산 철학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목멱이라는 그 표기는 그 아까 그 이제 그림을 잠깐 그 보여주시면서 이제 여기 있는 마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마매라고 하는 것의 이두식 표기다. 근데 마매는 그 앞산이라는 뜻의 우리 고호라고 합니다. 앞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목멱산이 앞산이라고 그러면은, 그럼 남산은 남쪽에 있는 산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동서남북 할 때 남쪽은 앞에 있는 거고 북쪽은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남산이나 목멱산이나 둘 다 앞산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기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남산은 앞산의 한자식 표기고, 목멱은, 목멱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서울역을 얘기하면서 역전 뭐 이제 그러는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은 목멱 자체로 앞산이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산이라는 걸 또 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두식 표기의 목멱, 그 다음에 한자식 표기의 남산, 이거는 표기 방식이 다른 동의어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국어국문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학창 시절에 들었던 얘기를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상기해서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조금 더 어원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한번 좀 천착이 되면은 좀 혼선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갖다 붙인 얘기니까 그걸 쓰지 말고 그냥 목멱산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한 분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두식 표기이고 또 한자식 표기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어학적인 어떤 어원 연구를 통해서 좀 그런 논란들을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앞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저희가 이제 어디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한양이라는 조선의 도읍의 중심지는 역시 이제 경복궁, 부악산 자락의 경복궁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 중심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내사산 안에 있는 말하자면은 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과연 저쪽 한강 쪽에서 바라봤을 때, 또는 제가 태어난 이 서쪽 청파동 쪽이나 이제 지금 뭐 동대문 바깥쪽 이런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그 남산은 이제 저희가 그럼 어떤 위상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남산의 이제 지금 현재는 사실은 내사성 개념이 아니고 서울 전체로 보면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상징적 어떤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관점을 어디에서 바라보는가 하는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 지명과 함께 여러 가지 쓰임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또 해방 이후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외침 세력들이 남산이라는 그런 공간을 어떤 관점과 쓰임으로 자리매김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남산의 미래를
그 판단하는 데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유 박사께서 이제 이 3장 4장에서 그 일본 신도라든가 일본 종교의 어떤 그 남산에 대한 그 상징을 이제 전통적인 우리의 그 종교적 상징이나 민속적 또 국가적 상징을 급격히 해체하고 이식하는 과정에서 그 왜곡 변천시키는 그런 가운데 결국 우리가 남산을 바라보는 어떤 그 역사적 전통적 관점은 완전히 해체가 되고 해방 이후에 또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남산이라는 공간은 저희에게 상당히 뭔지 모르는 굉장히 이 난무하고 어지럽게 이제 그 시설들이 들어서고 어떤 상징들이 막 이 제멋대로 이제 자리 잡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이제 남산 자락에 이렇게 보면 남쪽에는 그 미군 기지, 용산 미군 기지가 들어서고 거기에는 또 우리 그 육군본부라든가 뭐 국방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혼재돼 있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일본군의 주둔지였고 굉장히 좀 그 남산을 앞산으로 바라봤을 때와 그 남쪽에서 남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남산에 대한 용도를 봤을 때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 세력이 남산을 넘어오고자 했을 때는 뭔가 무력으로 그걸 넘어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게 남산의 남쪽에 군사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 어떤 무의식적 어떤 시간을 넘어서는 그 무의식적인 공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참 묘하게도 그 남산의 이 서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역에서 바라다 보이는 이쪽에 보면 해방촌이라고 해서 전쟁 직후에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죠. 서북지방 특히 출신들이. 근데 거기에 그 서북지방에서 내려온 분들은 이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은 유난히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계통 학교들도 들어서고 거기에 이제 근데 이게 그 동쪽에 보면은 일본식 사찰들이 동쪽에 그 몇 개 있었고 또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불교계 대학인 동국대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이 종교적으로도 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대치되는 그런 어떤 지금 그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거기에다가 남산의 이 북쪽 사면 그러니까 이제 한양에서 옛날 내려다 보면은 바로 이제 앞에 보이는 그쪽 지금 명동이 있고 충무로가 있는 이쪽에 보면은 그쪽은 이제 지명도 필동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 또 거기에 이제 뭐 우리 국어학자인 이희승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딸깍발이 남산 생림 딸깍발이라고 해서 그쪽에 문필가들이 많이 살고 학자들이 많이 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사실은 수도방위 사령부라든가 그 다음에 옛날 중앙정보보다 이런 이제 기관들이 전쟁 후에 그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권력을 인문학자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선비들이 사대부가.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역사적 어떤 급격한 전쟁 이후에 보면은 군부 내지는 중앙정보부 권력 보위 세력들이 그 자리를 대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일제 그리고 전쟁 이후 이 상황들을 보면은 묘하게도 굉장히 난리 펴는 것 같지만은 이상하게 자리마다 그 자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묘한 힘이 작용을 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현재 남산의 이제 어떤 힘의 균형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균형은
그 남산 제자리 찾기로 아마 90년대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재편하고자 하는 그 국가적 또는 이제 서울시에서의 이제 그 시정으로서 이제 그런 계획들이 이제 지금 구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그것이 극복되지는 않는 지금 과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일제와 그 전쟁을 치르고 지금 현재 남산에 이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상징, 그 실질적인 그 상징을 통해서 반영되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짧은 기간 내에 겪은 건데, 한번 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왔을까? 단순하게 그게 그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힘으로서만 이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진 않고요.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은 태조 그 이성계가 그 국사였던 그 이제 무학대사로부터 그 자문을 받아서 소위 이제 이 한양을 그 조선의 건국 도읍지로 정할 때, 그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 도시계획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남산은 그 자연 생태적으로서 진정한 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상징을 보여갖고 힘이 작용하는 어떤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다. 근데 그것이 왜곡되고 극성화되는 시기가 일제 시기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과도적인 상태에서 남산은 생태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지금 그 땅 따먹기, 그 다음에 상징 덧칠하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지금 현실의 남산의 어떤 주변부가 이렇게 이제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과연 미래의 남산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유기쁨 박사께서 이제 그 뭐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 결론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장소를 생성 혹은 재발견하려는 노력, 이제 이러한 노력을 우리에게 한번 이제 좀 의미 있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근대적 공간관에서 비롯된 견해를 넘어설 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의 생태주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이제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결국 그 의미 있는 장소, 남산을 의미 있는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성하고 재발견하려는가 하는, 그러니까 남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근대적 공간관이라는 것은 결국 근대성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화된 어떤 개발 논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성의 어떤 행위인데, 그러한 남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60여 년 동안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성찰을 해보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그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가 너무 장황해졌는데요. 결국 그 종교적 상징성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그 지배 권력의 힘이 작용을 하고 또 어떤 변화에 따른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 속성으로 이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이제 유 박사님의 글은 그 종교적 상징의 이식과 공간화 과정이 남산에 이렇게 구현되는 과정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논평을 해주시는 바람에 뒤에 계신 분들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발표 같은 논평을 해주신 우리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기쁨 박사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지금 가셨지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남산과 관련된 담론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차 내사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그 학술적인 담론을 준비하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신준환 교수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1978년에 군에 가기 전에 남산에서 한 달 동안 숙식을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생태 조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생태는 이동훈 교수님 계시니까 제가 생태를 오충 교수 말씀하신 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다만 그때는 세월이 지나는데 사실 아까 어떤 분이 보여주시면서 60년대, 70년 살아난 풍경이고 2000년대는 상당히 푸른 풍경이다 하는 거 보니까 좀 완전 반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이따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하고,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발제하신 논문에 대해서 저는 아주 풍부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고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생태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발표하신 데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없고,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남산을 초점을 가지고 했을 때 너무 좀 시야가 좁지 않느냐 하는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남산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서울 성곽이 만들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조선시대 와서 딱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삼국사기라는 게 보면은 고려사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좀 골짜기로 흩어져 들어갔대요. 하여튼 기록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런 기록이. 근데 그것이 이제 산에 의지하게 되는 거고, 산에 의지하게 되면서 산을 근거로 해서 하여튼 삶의 틀을 잡는 거죠. 그게 지금 풍수라든 뭐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밑바닥이 있고, 그래서 중국보다 우리가 진산의 수가 훨씬 많은 거거든요. 중국은 아주 유명한 몇 천만 진산인데 우리는 고을마다 뒤에 진산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남산의 가치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디딤돌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리 민족의 그 생활의 그 민족사적인 그런 쪽에서 좀 길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쭉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만은 남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는 일반명이거든요. 제 기억으로 지금 송도, 개성지도도 해동지도라고 개성지도도 보면 남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하고 이게 사람 사는 곳에서 앞에 남쪽에 있는 건 남산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거의 고유명사화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 많이 쓰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길게 역사적인 전체 범위를 우리나라에 그런 범위를 두고 보는 게 좀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시간적인 이야기라면 이제 공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쭉 말씀하시는 분들이 초점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보통 산을 볼 때는 산 정상을 기준으로 수렴해서 보느냐 아니면 산의 틈을 보느냐 하는 문제가 두 가지 생깁니다. 근데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입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할 때는 좀 품에 대한 이야기 품으로 이야기하고, 이 정신성이라는 건 산의 정상에 대한 그 상징성, 또 수렴해서 보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 남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 산으로 봐서 큰 산은 아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상징성이 있고 품으로 역할도 많이 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까 오충균 교수님 발표하실 때 지도를 잠깐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좀 남산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용산은 남산이 아닌가. 어차피 용산이라는 것이 남산의 권역에서 용산이 있는 거고, 또 옛날 우리 이 한성 지도도 보면요, 상당히 해동지도에 나온 거는 남산이 아주 그 산이 깊게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치에 엮어서 공간적으로 좀 풀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태자를 많이 쓰시는 건 좋은데 요즘 사회가 생태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꼭 생태를 붙이면 좋은 것처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태경제학, 생태정치학 딱 붙이는데 기본적으로 생태는 가치 지향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생태가 붙으면 푸르고 사람이 살기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살기 힘들고 어묵한 것도 생태는 있고, 겨울 또 생태가 있습니다. 그 윈터에 갈라지고 따로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처럼
평소에 말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뭐 그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 우리가 뭐를 평가하거나 할 때는 좀 가치 지향의 가치를 빼고 있는 그대로 생태적 관계를 봐서 논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란 원장님, 남산에 대한 어떤 그 공간 이해, 또 어떤 시간에 대한 이해, 또 생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데 있어서의 좀 더 섬세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그런 논평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엄화백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논평도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심포지엄 함께 참여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발표하고 토론하고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중국 북경에서 살다가 지난 여름 귀국해서 이번 학기부터 단국대학교에서 회화 실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하신 김상혁 교수님의 그 경제 정선의 회화에 대해서 산수화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이제 인상 깊게 잘 경청을 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비가 오는 관계로 상당히 차가 막힌 상태에서 남산을 지나오면서 오늘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된 이 생태 문화 포럼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왔어요. 근데 아까 이제 발표하시는 도중에 이 남산이 말이 안장을 풀어놓고 쉬어가는 형국인데 이 터널을 뚫어서 그 어떤 형세를 망쳤다라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옛날에 산수화를 보면 상당히 그 자연 합일이 돼 있고 버드아이 뷰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그 조감도로 인해서 어떤 인간이나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작게 자연의 그 한 일부분으로 아주 작은 그 화폭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의 그 이제 옛날 그려진 그림과 현재의 지금 모습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보여진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지금은 인간이 좀 자연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러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어떤 자연스러운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거스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만리장성을 한 20번은 넘게 가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여행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필수로 들러가는 코스라서 제가 가이드는 아니었지만 중국 사람보다는 만리장성을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우주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는 그 만리장성을 상당한 그 자존심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어요. 부다오창 정베이하오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리장성에 가보지 않고는 진정한 중국의 남자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사나이라 부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거에 대한 호연지기를 굉장히 강하게 어려서부터 심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는 만리장성보다는 남산을 더 많이 가봤습니다. 중국에 가기 전에 제가 약수동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쪽 장춘당 공원이라든지 남산길을 상당히 많이 걸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오늘 남산이라는 주제로 오는 토론이 있다는 걸 듣고 저도 조금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정제 경선을 그 산수화를 해석하시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진 시점을 현재 어느 지점에서 그렸는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실제로 가셔서 그 자리를 촬영을 하고 그 각도를 분석하시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연구를 하셨구나라는 걸 생각했고 저도 그 점을 보면서 굉장히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마디 늦은 말을 하고 끝내자면, 이런 생태 환경 문화 포럼이 여러 각계 계층의 인사들과 함께 조금 더 발전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엄청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다음에는 이도원 교수님께서 오중현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도원입니다. 공부는 생태학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늘 10시부터 상당히 다양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대단히 즐겁고 한편으로는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정신적으로 지금 설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이가 또 좀 드니까 기억력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었고 특히 제일 첫 발표하신 분하고 마지막에 발표하신 분은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니까 인용하지 마라 할 정도로 함부로 내놓지 않는 가설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신 덕분에 많이 내용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충현 교수님한테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니까. 우리나라 산은 제가 보니까 자연적인 산이나 도시 가까이 있는 산이나 남북의 식생 분화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견재 선생 그림을 보면은 이 남쪽에서 본 거나 북쪽에서 본 거나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해놨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조금 아마 그 시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남산을 들여다봤을 때 남산면과 북산면의 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아까 우리 김윤길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동쪽과 서쪽도 아마 인간적인 그 이유 때문에 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크게 4개의 사분면을 설정해 놓고 한번 실제로 그렇게 어느 정도 분화가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성곽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리장성하고 우리 이 도성은 소재가 다르잖아요. 소재가 다르고 또 우연히 한 2주 전에 간성미술관 갔다가 오면서 그 해암은 옆에 한번 가봤어요. 해암은 옆에 가봤는데 새로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나만 90년대에 아마 신축 또는 복원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이상한 고사리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벽면에.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옛날에 조선 초기에 쌓던 성들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거기는 상당히 다양한 시청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만리장성에서는 제 기억에 만리장성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화재 하시는 분들은 그 식물이 들어오면은 특히 목본이 들어오면은 뽑아내야 된다 하는 아마 그런 인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풍경도 좀 보유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복원을 하면서는 오히려 틈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옛날 그 성 모습에 비해서는 훨씬 서식지로서의 의미가 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 교수님은 식물을 하니까 식물 관점으로 좀 보시고 작은 소행동물이나 다양한 곤충들이 그 성곽이라는 새로운 서식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그 조사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요. 그 문화적인 부분이
이 생물적인 과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 그 고개, 서울 주변에 고개가 한 230개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숙제를 제가 하나 드리면은, 그 고개의 순수한 우리말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 순수한 우리말들이 본래 그 고개가 가지고 있던 생태적인 특성을 아마 반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말을 찾아내 가지고 생태학자들이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요. 뭐 반복입니다만은 많은 이야기들을 누군가 한 군데를 주스 담아 가지고 엮어서 흥미로운 목걸이를 만들어줄 건가는 이 모임이 해야 될 숙제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교수님 논평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오충현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임도환 교수님께서 두 분 문학 관련해서 발표하신 두 분께 질의해 주시는 걸로, 논평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고등학교 임도환입니다. 오늘 발표 중에 주로 남산을 지적할 때 그 수방사라든지 일본 헌병대라든지 군인들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현역 군인입니다. 그 군인하고 아무 상관없음을 밝힙니다. 오늘 중국산 미세먼지가 이렇게 빗방울을 미숫가루처럼 만들어서 내리는데 이렇게 생태환경 포럼이 열려서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학이 뭘 할 수 있을까? 이 환경을 보존하고 살리는데 문학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뭐 문학 전공자, 음악은 없네요. 미술 전공자 뭐 이랬는데 음악, 미술, 이런 문학 이런 걸 구분하기 이전에 사람의 생활이 먼저 있었고요. 사람의 더 먼저 자연, 생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류하고 상관없이 각자 전공을 살려서 잘 통섭을 해서 인간과 자연이 잘 어우러지는 것을 지향하는 게 이 포럼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 팜플렛에 보면 복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복원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남산에서 놀던 시절이 있는데 그 브라보콘 CF에 나오는 돌계단, 식물원, 안중근 기념관, 어린이회관, 기타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들은 복원의 대상인가? 외인 아파트처럼 부셔버릴 대상인가? 성벽은 살려도 되고 동국대는 살리면 안 되는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생태환경문학을 하면서 가장 그 직접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결국은 어느 선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하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문학은 뭘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귀한 여고생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기 위해서 머리에 지금 쥐가 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한만수 선생님의 글은 그 문학 전공자로서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분석하는 전공자입니다. 그 전공자로서 그 내공을 활용해서 문학 작품과 경제, 정치, 역사 사료들을 잘 분석해서 천변풍경이라는 문학 텍스트를 가지고 실은 우리 식민지가 어떻게 우리 민족들을 옥죄였고 그 상황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아주 해안을 밝혀서 보여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천변풍경의 작가 박태원은 되게 자기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되게 현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보여주는 것이 현대인 것처럼 글을 쓴 걸로 주목을 받은 작가입니다. 그런데 한만수 선생님은 그 박태원의 시선이 지닌 한계, 식민지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한계를 통찰력 있게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박태원의 시선에 부족한 면이 우리가 이 시대의 생태 환경을 살리는데 필요한 시선을 찾는데 어떤 시선이 바람직하신 거냐 하는 문제 제기로서 되게 좋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그 북초는 다르고 남초는 안 다뤘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검열 탓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 50년 조금 더 살다 보니까 10년, 20년은 엊그제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일제가 들어온 지 뭐 한 십몇 년 됐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남촌에 뭐 잘난 척하고 사는 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다루고 싶었을까? 기분 나빠서라도 안 다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검열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 실질적인 사료들을 보셨는지 그거 하나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허병식 선생님의 그 글은 염상석, 김동인, 강경의, 이무영의 작품들을 통해서 그 남산의 순환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일제 식민지 생활을 사는 우리네 속내 심정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준을 평가할 때는 이 작품들이 인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수일의 글이라든지 병송부사라는 역사적인 사료, 정치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학 텍스트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뭐 쓰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쓸 내용이 없었던 안타까움을 혹시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이거 질문 드리고 싶고요. 이런 역사적인 진술, 사회사적인 텍스트가 가진 진술과 문학 텍스트에서 찾아내는, 심정을 찾아내는 진술 사이에 어떤 잘 연결점이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어느 수준으로 어떤 대상을 복원할 것인지를 찾는 문제와 문학으로서 문학이 대상을 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 생리, 심정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찾는데 문제제기로서 아주 좋은 연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등학생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배려심 많으신 임도환 교수님, 우리 풍문여고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지금 쓰고 계십니다. 제 딸이 고1이라서 네, 지금 여기 학생들 고2지요? 고1, 고2 다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대학에서 혹은 뭐 문화단체에서 학술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고등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모셔놓고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장식희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의 및 논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까지 시간이 오네요. 나는 줄 알고 안심했는데요. 이원희 교수님의 문자와 영상 콘텐츠에 나타난 남산 이미지에 대해서 논평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네, 옆에 있는 임도환 교수님처럼 저도 이제 문학 전공인데 많이 요새 이제 영화 평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에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앞에 선생님들 뭐 많이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정말 머리에 쥐가 나도록.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서울과 또 이 동국대학교, 그리고 저도 남산에 매일 학교를 갔다가 영실에 가서 또 일주일에 한두 번 남산을 산책하면서 이 남산 생태 파괴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걸 오늘 아주 절실히 자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서울 도로를 만들면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방 이후에 서울의 주요 중심 거리 중에서 우리말 거리는 종로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을지로, 충무로, 태계로, 세종로, 원효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리 기억으로 남는데, 이것은 사실 해방 이후에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 세종대왕, 또 그러니까 육군 을지문덕, 해군 이순신 장군, 학자 이황, 그리고 종교인 원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사실 오늘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권정통이나 이런 아까 여러 일본어들이 사라지게 하고 그런 언어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는 그 시대에 이제 그런 거리를 만들어줬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아까 여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그러니까 서울의 각각의 거리와 이런 것들의 이름들을 다시 재발굴해서 그 위치에 놓는 작업들, 이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의 몫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 이후에 이런 거리들을 되찾아준 사람들의 그런 역할도 사실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것이 더 절실하게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문자와 영상 콘텐츠에 나타난 남산 이미지를 통해서 이원희 교수님이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서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윤태용 감독의 서울이라는 이런 영화에서 그러니까 어떤 회한과 분노라는 이런 이미지의 남산이 그러니까 사랑의 생성이라는 그 푸른 숲의 이런 모습으로 지금 그러니까 21세기에 그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희망적으로 아주 또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희망으로서 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남산이 도대체 뭐냐? 서울에서 그리고 물론 이제 서울에서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발표를 해줬는데 사실 그 남산의 이미지는 지금의 이제 청와대나 아니면 경복궁이나 이쪽에서 혹은 앞산 혹은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산으로서의 이미지이지만 오늘날의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 서울 시민들의 그 바라보는 남산의 이미지는 단지 남산의 이미지가 아니라 혹은 앞산의 이미지가 아니라 서울 중심에 있는 하나의 산. 그래서 아까 몇몇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 남산의 남쪽, 그러니까 이태원이나 아니면 아까 이제 해방촌이나 아니면 미군 기지 있는 그리고 이제 용산 쪽에서 바라보는 남산의 이미지와 그쪽에서의 변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남촌의 이미지가 근대화의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다라면 오늘날의 그 용산 쪽에 혹은 이태원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이미지는 뭐 또 다른 포스트 모던 이미지나 뭐 이런 것으로 또 생산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의 이미지의 그 발전 과정도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남산에 뭐를 복원해야 되나 그리고 그 남산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은 한번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 그 이미지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왜곡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복원되고 생산해야 되는가 사랑의 생성 혹은 생명의 생성으로서의 남산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원희 선생님보다는 다른 이제 아까 발표하신 경제 정선의 그림을 보면서 혼자 생각을 하는 게 남산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한국 정원의 이미지가 아닌가 중국 정원과 일본식 정원과 다른 한국 정원은 자연 그대로의 그런 이미지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남산의 이미지는 자연 그대로의 그 남산의 이미지가 아니라 무수히 이제 역사적으로 파괴된 그런 이미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많은 얘기하지만 사실 일제시대 때 파괴한 것보다도 해방 이후 우리들에 의해서 파괴된 게 더 많고 현재도 지금 남산하면은 남산의 이미지 딱 보면 양쪽 두 봉우리에 하나는 우리의 이제 서울타워가 다 있고 또 다른 하나에는 미군 부대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도 없는 미군 부대의 이 정보 타워가 있고 이런 이미지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서울 시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자체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큰 산이 아닌 작은 정원으로서의 서울 시내 정원으로서의 남산 이것을 복원하는 그 작업은 그냥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그 남산을 만드는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실제로 논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한번 다양한 여러 학자님들이 이제 발표하셨는데 좀 동서남북에서 바라보는 왜냐면 지금 서울은 그만큼 확대되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런 서울 남산 이미지를 재조명하면서 좀 생명의 숲으로서의 남산을 좀 재구축해 나가는 이런 작업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산에 관한 여러 담론 중에서 남산은 이미 옛날에는 이 한양도성 안에서 보면 기준에 보면 남쪽에 있는 산이고 앞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지만 지금 이제 현실 여기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남산은 서울의 중앙입니다.
서울의 행정구역 전체가 이렇게 다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졌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시 중구의 용산구 뭐 이런 데 속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남산이 서울의 중심부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봐도 남산이 그 서울의 브랜드 상징으로서 제일 먼저 서울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면 남산과 남산타워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남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제적인 연구와 문화예술이 거기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결합을 해서 미래의 남산 이미지를 만들어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시간이 다 됐긴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질의해 주시고 논평해 주신 분들 중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충현 교수님, 아까 이도원 교수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이도원 교수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산림학자 입장에서는 뭐 남사면과 북사면의 식생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사실은 그 이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등재를 하면서 서울성곽 전체를 저희 연구실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600년이라고 하는 그 미소설시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도성안에서는 유일하게 기린초가 그 남산 성곽에서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이고, 사실 이제 기린초나 이런 작은 식물 같은 경우는 뭐 남산에 크게 위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저한테만 준 숙제가 아니라 저희 포럼에 준 숙제신 것 같은데요. 고개를 이제 한문으로 바뀐 고개 이름 한 200여 가지를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름의 원형이 뭔가를 찾아보게 되면 사실 그것은 지형을 읽을 수 있는 생태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문학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숙제는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만수 교수님 또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 아까 검열 문제와 관련해서 남촌과 북촌의 문학작품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은 차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썼던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일본인이나 남촌에 대해서 다르지 않았냐 하는 부분은 저는 그거에서 잠깐 얘기했을 뿐이고요. 주된 이유는 뭐 그런 거였죠. 아까 임노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유학 가서 동경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섞이는 얘기를 쓰는데 서울 돌아와서 일본인들하고 섞이는 얘기를 잘 안 쓴다는 거죠. 왜 그런지 파고 들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증거가 있느냐, 이제 검열 때문에 그랬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지금 막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만, 이렇게 일본인들이 검열할 때 보면은 빨간 줄로 막 이렇게 거놓고, 그 중에서 실제로 삭제할 거는 한 3분의 1 정도만 실제로 삭제됩니다. 빨간 줄로 이렇게 거놓은 것들을 보면 일본인 얘기가 나왔을 때 아주 예민하게 빨간 줄로 거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조사에서 검열을 할 때 당연히 일본인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걸 열심히 봤겠죠. 지금 막 떠오르는 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 혹시 김시덕 선생님, 네. 김상혁 교수님은, 네. 김영수 선생님 답변하실 뭐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니, 없으시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제1회 서울생태문화포럼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념 촬영을